우리 국민참여재판을 봐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보긴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만 자기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쓰면 돼. 자, 일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러분은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2007년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 보통 배심원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배심원 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요.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5인 또는 9인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다음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배심원 판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에요. 만장일치. 모든 사람 배심원 전체가 모두 오케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장일치로 판결에 이르는데 이게 원칙인데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가 있죠. 만장일치로 판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한다? 다수결입니다. 다수결로 판결할 수 있다. 일단 얘가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안 되면 다수결로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은요. 그냥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배심원의 판결은 나오지. 그냥 권고하는 거야, 권고. 이러이러 무죄로 권고, 유죄로 권고하는 거지. 판사의 결정에 뭐 할 수 없다?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냥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진다. 뭐 배심원 판결은. 자, 그 다음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야. 합의부 관할 사건이니까. 자, 단독 판사 아니고 합의부니까 이건 형사사건 중에서도 어떤 사건입니까? 형사사건 중에서도 뭐 중대한 사건, 중한 사건, 무거운 사건이죠. 가벼운 사건은 단독 판사로 가는데 얘는 합의부 관할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민사는 안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만 되는 겁니다. 형사재판만. 합의부 관할 사건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참여재판은요 누가 원해야 되는 겁니까?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피고인. 뭐 검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고인이 원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피고인이 원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이 원해야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세요. 형사사건 그것도 1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만. 2심, 3심은 국민참여재판 할 수 없어요. 형사사건 1심에서만. 국민참여재판만 가지고도 뭐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형법을 끝낼 겁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해왔던 형법을 일단 끝내고 뭐 문제야 다음에 풀고요. 오늘은 새로운 법을 가기 전에 복습하고 갈까요? 오케이. 여기 한번 해보세요. 135페이지를 뭐 아는 건 써보고요.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135페이지.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나온 문제인데 같이 볼게요. 국가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넘어갔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내 배웠는데 얘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형사절차예요.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다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얘를 우리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피의자라 하고 이제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갔단 말이야.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가면 이 사람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피고인, 그래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은 정말 강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형사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다음요.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한다. 검사죠, 주어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즉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기소죠, 기소. 기소라고 한다. 기소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공소, 제기의 줄임말이죠. 소를 제기한다. 기소. 다음. 형사재판의 당사자. 형사재판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2명. 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검사죠. 피고인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죄를 밝히는 건 검사의 몫이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못 밝히면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이다. 다음, 형을 선고하면서 형을 선고해서 징역 5년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그것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즉시 집행하지 않고 뭘 하냐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룬다 그랬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죄를 지르지 않으면 너무 중요한 표현 줄쳐주세요 이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어 그 동안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거 왜 그랬어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그 형에 있었던 것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 우린 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 먼저 이 집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룬다 뜻을 우린 유예시킨다. 집행유예라고 부릅니다. 집행유예. 다음,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역시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건 판사잖아요. 판사가 확정하지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건 역시 누가 지휘한다? 검사입니다. 검사 꼭 알아두세요.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조차도 검사가 한다는 거 봐두세요. 땡땡땡 제도는 모범 수형자, 여러분 모범 수형자면 이미 판결을 받고 유죄 확정을 받고 형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형자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수형자인데 그들 중에서 룰을 잘 지키는 수형자를 우리는 모범 수형자라고 부를 건데 이런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 형이 끝나기 전에 형 만료 전이죠. 형 만료 전에 석방하는 거. 그럼 우리는 가석방이라고 말합니다. 가석방. 자, 이 가는 임시란 뜻이잖아. 임시로 석방해 두고, 여러분, 가석방 됐다고 해서 제가 형기가 만료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감옥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언제까지? 일정 기간 내가 받은 형량이 끝날 때까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내야 돼요. 보호관찰단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형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가석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8번. 수사 과정에서 아까 피의자는 뭐야? 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였지? 피의자는 잊지 마.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즉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주한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이죠. 체포, 구속 등이 가능하게 한 제도. 즉 체포하고 구속하려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되는 제도. 이게 영장제도죠. 영장제도. 그냥 막 구속 못 시킨다. 영장이 있어야 구속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요. 구속적 부심이라고 말하죠. 내 구속이, 자, 근데 영장이 발부돼서 내가 체포됐어.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건데 나의 구속이 나는 뭐하다라고 말할 때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요. 누가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아직 재판에 가기 전인 수사 단계 피의자 신분일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연하죠. 피고되면 못합니다. 피의자일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땡땡땡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우리 이거 봤었죠? 안 그러면 내가 민사재판까지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형사재판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 방에 끝내는 게 배상명령 제도죠.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 거다. 다음.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가. 자, 이 말이 뭐냐면, 잡아. 미결.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구금, 갇히게 된 누구? 피의자. 피의자는 수사 단계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찰서 같은데 지금 유치장에 교도소로 안 넘어가 아직까지 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내가 구속 수사를 이 말은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야?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란 뜻이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 이런 뜻입니다. 피의자가 첫 번째 조건이야. 수사를 구속당해서 받았고 뒤에 검사에게 넘어갔는데 검사가 무죄, 야 이건 무죄 죄가 없잖아 라는 무죄 취지의 그러니 기소를 하면 안 되지라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얘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형사보상제도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제도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구속수사 받고 무죄 취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 쭉 했었고요. 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사소송이 끝났고요. 오늘은 새로운 법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형법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늦어. 사실 교과서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부동산법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부동산법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해져요. 예전에 교과서에는 부동산법이 있었죠? 좀 빠졌어요. 부동산법이 빠지고 자 우리가 처음 법을 넘어왔을 때 빨간색이야.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사법과 공법을 나눴어요. 기억나죠? 우리 시험 봤으니까 그치? 개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었고 개인과 공적 관계,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뭘 배웠냐면 민법을 배웠고요. 자,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바로 형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지금 형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자, 학생이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얘가 사법, 얘가 공법.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는 사법의 성격과 공법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할 겁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움직여? 여기 들어가는 애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사회법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여러분 다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사법, 이게 공법,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뭐? 사회법. 이렇게 되는 거. 그리세요. 빨리. 어디에? 뭐 옆에. 우리 본문에 빈칸 많잖아. 이게 색칠 할까요?
어. 그러면 아까 사법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는 뭘 배웠다? 우리는 민법을 배웠고 사법의 가장 대표적이네.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애로 우리는 형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 외에도 많아. 그러면 사회법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사회법의 가장 대표적인 애로 뭘 배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노동법을 배울 겁니다. 사회법의 가장 대표적인 애로서 우리는 노동법을 배울 거다.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면서 민법, 형법, 노동법 이 순서대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이 나오는데요. 국제법은 뭐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니까 일단 우리는 오늘부터 뭘 배울 거다? 바로 이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 사회법을 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교재 노동법 나오잖아요. 그 노동법은요, 바로 노동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동법으로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법 나오죠.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사회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자, 얘들아, 봐봐. 처음에 사실 법의 역사는 길어. 로마법부터 갈 거고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법률로 함무라비 법정까지 갈 거란 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 그쵸?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 쭉 법이 발전해 왔을 때 사법법, 공법만 있었어요. 사회법은 없었어요. 사회법이 가장 어떻습니까? 역사가 짧아요, 얘네에 비해서. 사법과 공법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 고대부터 있었는데 사회법은 언제 등장한 거냐면 얘는 근대 등장해. 그 역사가 짧지. 여러분 우리 이 앞단원이 뭐였습니까? 정치와 법에서 법전의 정치였잖아요. 정치하면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배웠죠. 국민의 기본권에서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걸 배웠잖아. 그런데 20세기 현대에 등장한 기본권에서 뭐 배웠습니까? 사회권 배웠죠. 일맥상통합니다. 사회권과 사회법, 일맥상통해. 역사 짧아요. 그래서 배경이 나옵니다. 이런 사회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언제냐? 자,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생각해야 돼. 사회법이라는 게 등장한 거? 이거구나.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묶어봐. 빈부격차, 노사간 대립 등의 문제. 물론 이 문제 말고 더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결국 우리는 경제용어로 얘를 시장 실패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자본주의가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겼을 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생긴 게 바로 시장 실패지요. 시장 실패,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 뭡니까? 얘죠.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진화하고 발전해서 계속 변신을 거듭해서 21세기까지 살아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빈부격차입니다. 이 빈부격차, 엔드, 노사 간 대립,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사회법은 뭐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대? 얘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그러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해결할 것 같습니까? 국가가 할 거죠. 사회법은 국가가 해결할 겁니다. 여기서 감 잡아야 돼요. 여기 봐. 여러분과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개인의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국가의 문제로 봅니까? 아, 얘는 못 살아. 얘는 잘 살아. 어때요? 개인의 문제로 보죠. 개인의 문제로 보잖아요. 어떤 애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땅이 개발되면서 100배가 올랐어. 이게 국가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보잖아요. 나는 아빠한테 건물 10채를 물려받았어. 너 운 좋다. 이거 개인의 문제잖아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없어 고아야.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고아를 자랐어.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개인의 문제, 빈부격차는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를 철저하게 뭐로 봅니까?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너는 왜 못 살아? 나 태어날 때 고아로 태어났어. 너는 왜 잘 살아?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야. 어떡할 겁니까? 태어났는데. 이걸 빈부격차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개입하겠다고 했어요? 국가가. 이게 사회법이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의 영역,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공법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사회법입니다. 여러분, 시장 실패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얘기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이게 우리 자본주의 초창기 때 뭐였어? 자유방임주의 모습이었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기억나죠?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해결할 거다. 모든 걸 시장에게 맡기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다. 근데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경제 대공황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뭐가 등장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사회법의 출발입니다. 출발. 여기서 쓰세요. 누가 해결할 거라고요? 국가가. 국가가 뭘 해결한다고? 빈부격차의 문제, 노사 갈등의 문제, 소비자와 사용자, 아니 소비자와 기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짜잔 등장한 법이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의 종류에는 우린 노동법만 배울 거지만 모두 있어요. 경제법, 사회보장법. 우리 사회보장법은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3학년 때 사회문화 할 거잖아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사회보장법, 국제 관련된 법입니다. 아, 이런 게 뭐구나? 사회법이구나. 감 잡으세요. 그러면 노동법은 우리가 배울 거고요. 경제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는 안 배웠으니까 써놓으세요. 독점 규제. 독점은 기업이야. 독점 규제. 그 다음에 소비자, 기업가.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이 경제법입니다. 그러면 자, 노동법이든 경제법이든 사회보장법은 자, 국가가 써요. 누구의? 국민의. 무엇을? 인간다운 생활을. 아, 우리 정말 사회권을 할 때 지긋지긋하게 했지. 사회권,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회권은 뭐랬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가 사회권이잖아.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뭐 하는 거?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이 사회보장법이에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그러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노동법이든 경제법이든 사회보장법의 공통점은 선생님 사회법이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뭘 위한 거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묶어봐요. 어디 써봐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빠졌어. 주어는 뭔데? 국가가 주어죠. 국가가 누구를? 경제적 약자를 보호.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건데? 경제적 약자의 반대말이 뭔데? 강자지. 경제적 강자. 그러면 경제적 강자.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경제적 약자입니다. 그럼 노동법에서 경제적 강자는 누구였어요? 사용자죠. 경제법에서는 소비자가 경제적 약자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기업이죠. 사회보장법에서는 누가 약자입니까? 가난한 국민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법을 공부할 때는 대립되는 두 개의 대상을 떠올리세요. 누구랑 누구? 경제적 약자 대 경제적 강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국가가 하는 역할은 뭔데? 얘네로부터 얘네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네로부터 얘네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내가 노동법에서는 누가 강자를 했어? 사용자가 경제적 강자고 상대적으로 누가 노동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노동법은 누굴 위한 법이다?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나중에 선생님 노동법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노동자를 위한 법인데. 너네 우리 미성년자에 관련된 얘기 배웠잖아.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철저하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미성년자에 유리하죠. 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노동법 역시 당연히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법 중에서 뭐만 배운다? 노동법만 배울 겁니다. 자, 수능특강 좀 잠깐 펼쳐놓으세요. 수능특강 찾으세요, 여러분. 수능특강 펼치세요. 14강 갑니다. 수능특강 14강. 왜 집에 있잖아. 혜성아. 자, 수능특강 14강 펼치면요.
사회법의 발달 얘기고 똑같이 등장 배경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근대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뭐 해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회법의 특징. 선생님이 오늘 처음 얘기하면서 그려줬던 그림처럼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다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같은 거 모두 있어요. 오케이. 환경에 관련된 거. 왜 환경법이 여기 들어가냐면 여러분 아까 근대 자본주의 모순에서 선생님이 뭐 얘기했습니까? 시장 실패 얘기했잖아요. 시장 실패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빈부격차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환경오염도요. 오케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재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양천에다가 갖다가 폐수를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시장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게 맡겼더니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환경오염도 시장 실패이었기 때문에 환경법도 뭐다? 사회법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봐. 여기 흐르는 물이 있어. 지금 현대를 생각하지 마. 현대가 아니라 근대든 더 옛날로 올라가면 이게 하천에다가 이 하천이 누구 게 아니잖아. 공공의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가서 내가 쓰레기를 버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었다고요. 내가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파묻든 하천에 갖다 버리든 이거는 국가가 간섭하는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몰래 안녕촌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벌금 내요. 카메라에 찍혀요. 그럼 그런 얘기 하지. 아니 아실 만한 분이 그런 데다 쓰레기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지? 아니 개인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간섭을 하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안양천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 어디에 사는 뭐시 이렇게 얼굴 모자이크 돼가지고 나옵니다. 몇 세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아닌 봉투에 몰래 묶어서 밤마다 안양천에 투기했다. 벌금만 맞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지금 누가 개입하면서요? 국가가 개입하면서. 환경 문제에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 국가가 들어왔다. 사회법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 거 조금 더 한 거고요. 다시 우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교재 옆에 켜놓고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자, 우리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134페이지를 찾아주세요. 134페이지. 교재 134페이지. 교재 134페이지 1번에 사회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찾았죠? 오케이?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하여 등장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제3의 법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간. 종래에는 법을 공법과 사법의 둘로 구별하였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출해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이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 간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됨에 따라 사회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유 제한과 생존 보장에 대한 사회 사상은 우리 기억납니까? 바이마르 헌법, 세계 최초의 복지, 사회법에 대한 얘기 우리 바이마르 헌법 배웠었죠. 사회권에서 그 바이마르 헌법이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바이마르 헌법, 즉 사회법과 관련된 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냐? 아니면 제한이 중요하냐? 사회 보장이 중요하냐에 대한 아주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적 사상에 대립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법이라는 건 모두 다 뭐 하는 겁니까? 뭐뭐 하라는 얘기가 좀 사실 말하는 얘기, 규제하는 건데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며 어디까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하여 20세기죠. 20세기 각국의 헌법에서 나와 이제 정말 주세요. 1.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개인의 재산권, 참고인권이라고 말했던 그 재산권을 국가가 지금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그 제한이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나오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법은 사법의 재산권 절대의 원칙과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근대 민법이 재산권 절대의 원칙이었죠. 근데 현대 민법으로 수정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재산권 공공 복리에 이바지해야 될 걸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계약 자유의 원칙. 이거 다 근대적인 얘기였습니다. 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다 뭐였어? 근대지, 근대. 근대 민법이었지, 그치? 근대 민법 조항이었어. 그런데 이런 근대 민법 조항이 대하여 공법상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교착, 융화, 공법의 사법의 침투, 사법의 공법화 현상 다 같은 말이야. 일컬어진다. 그래서 재산권은 어떻게? 공공, 복리에 맞게. 그 다음에 계약 자유는 어떻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계약 공정으로 바뀌죠.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고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사회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성격을 담고 있고 중간적 성격을 띄운다. 제일 중요한 표현. 개인의 사적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 바로 뭐다? 사회법이다. 뭘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왜? 개인에게 맡겨놨으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권과 함께 사회법은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등장한다고 현대적인 개념의 복지 개념이 이때 등장했듯이 현대적인 사회법이 이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법 가시죠. 이 중에서 노동법만 배운댔어요, 우리. 다 배우지 않아요. 노동법도 내용 많습니다. 자, 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다음부터 노동자, 다른 말로 근로자. 왜? 근로자가 경제적 약자이니까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뭘 보호하겠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뭐다? 목적이다. 노동법의 목적 꼭 알아두세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보장이 목적이다. 자, 그러면 노동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 보세요. 수능특강. 노동법의 종류 갑니다. 노동법의 종류. 노동법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 등이 있는데 다 배울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가로하세요. 그냥 생활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한다는 얘기인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뭘 제시한 법이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요. 자, 이건 뭘 위한 거야?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 이건 노동 3권에 관련된 법이 이겁니다. 노동 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이거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근로 3권. 근로 3권. 다음. 최저임금법은 여러분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 그래서 제일 많은 얘기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들 하나씩 볼 거고요. 이게 노동 3권이고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 먼저 볼까요? 근로기준법 이 중에서 노동법의 종류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이건 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근로기준법은 뭐 있다? 임금,
자, 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할 거고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야. 임금의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을 네모하세요. 반드시 이거 써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이 근로조건이라는 게 무조건 여기 따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최저 기준이에요. 그보다 더 높게 하면 무조건 괜찮은데 그보다 더 낮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더 낮출 수 이게 최저 기준이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거 밑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위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봐봐 이거 별표놔야 돼.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가 무효입니까? 그 부분만 무효입니까가 시험에 나오겠지? 별표에. 부분만 무효야.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근로기준 그 계약서 자체가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잘못된 근로기준법을 어긴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무효야. 자, 이게 봐. 니네가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근로계약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거야. 내가 주 3일 일하기로 했어. 주 3일, 월, 수, 금. 월, 수, 금. 5시부터 오후에 밤 12시까지 일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뭐 최저임금 시급을 얼마로 했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조건들은 딱 근로기준법에 맞게 잘 나왔는데 임금을 자 임금은요 여러분 매달 한 달에 한 번 주면 월급이고요. 주마다 한 번씩 주면 주급이죠. 주급은 4주면 4번 주는 거고 5주면 5번 주는 거고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월급으로 한 달에 한 번 주든 주급으로 뭐 한 달에 4번 주든 아니면 이틀 격차를 주겠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사용자랑 알바생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밑에 PS 현금이 부족할 시 상품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반드시 현금, 통화로 지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 조그맣게 사장이 편의점 점주가 상품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이죠. 그랬을 때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뭐라는 얘기입니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부분만 한정해서 뭐다? 무효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가끔 드라마에서 써먹는데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거야? 어? 90 얼마였는데 98만 원을 동전으로 줬어요. 동전. 야, 은행에 가서 그걸 또 차곡차곡 10원짜리 다 이만큼 이렇게 그 통화 넣는 그 하얀색 주머니 알죠? 한국은행에서 그런 푸대장에다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됩니다. 동전으로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현금이잖아요. 장난합니까? 이건 그 10원짜리 그 알바생한테 누가 봐도 이거는 악의가 다분한데? 저는 동전이만 동전 줬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분하겠지만 이건 너무나 악의가 분분하잖아요. 당연히 현금으로 주되 10원짜리로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지표를 줘야지. 아니면 통장으로 바로 쏴야죠. 현금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 지금은 우리 편의점에서 빵을 100만 원, 10만 원씩 가져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세상아, 졸립니? 졸리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임금 주체요. 통화. 통화는 동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화폐 얘기하는 거야. 매월 봐봐. 1회 이상이야. 즉 아까 쓰면 주급도 되고 월급도 된다는데 2달에 걸쳐서는 안 돼.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줘야 돼. 한 달에 1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3, 4월 일한 거를 상반기에 주고 안 돼요.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가장 격차가 심하다 하더라도 매달 줘서 12번은 줘야 됩니다. 저는 2달씩 묶어서 1년에 6달만 줄게요. 안 돼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2번만 줄게요. 안 돼요. 매월 1회 이상 추첨. 다 외워. 첫 번째, 임금은 통화로 준다. 두 번째, 매월 1회 이상 줘야 된다. 세 번째, 정한 날짜. 막 주면 안 돼요. 이번 달에는 3일날 주고, 그 다음 달에는 7일날 주고, 그 다음 달에 20 며칠날 주고, 안 돼요. 일정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날짜에. 그 다음에 얘도 너무 중요하죠? 발표하세요. 직접 줘야 돼요. 야, 네가 안 와서 니네 엄마한테 줬어. 안 돼요. 당신이 없어. 당신 친구한테 줬어. 무효입니다. 직접 주셔야 됩니다. 직접 근로자에게 다음. 이거 중요해. 한 방에 전액 줘야죠. 주기로 한 거. 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10만 원만 받고 내가 내일 20만 원 줄게.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물어요. 선생님 실질적으로는요. 알바할 때 사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번 달에. 근데 그걸 근로자가 동의하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열심히 이제 되게 사장님이랑 친해. 그럼 나도 되게 힘든 걸 알아. 내가 봐도 이거 장사 너무 안 됐어. 근데 내 월급이 80만 원이야? 근데 사장님이 이번 주에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아, 사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번에 그냥 30만 원만 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노동자랑 사용자가 뭐 한 거니까? 합의한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법적으로 말하는 거야. 법적으로.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장님 마음대로 내가 힘드니까 30만 원 받아. 안 돼요. 신고하세요. 자, 이제부터 어디에 신고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 노동관계에 관련된 거를 근로기준법,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긋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청. 알겠죠? 어디 간다고? 노동청.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법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근로기준감독관이 있어요.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지만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수사도 할 수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았어. 사장한테 임금을 떼었어. 근데 사장은 줬대. 수사가 필요하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직접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임금은 총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전액 지급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6번 발표하세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법적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9,000원인데 9,510원인데 9,500원만 주면 안 돼요. 최저임금 이상은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써주세요.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됩니다. 야, 너는 청소년이니까 조금만 받으면 안 돼요. 청소년도 역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 청소년이고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다음, 근로시간 중요하죠. 근로시간도 외우세요, 그냥. 법률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이거야. 제발 얘들아 휴게 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이야. 그럼 휴게 시간 합치면 몇 시간이 되겠어? 휴게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뭐야? 9시간이지. 그러면 아예 외워 그냥. EX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면 되겠니? 9시 출근? 9시 출근인가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오케이. 써.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러면 자 봐.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시간이지만 9시간이 근무 시간이 아닌 거지. 그 중에서 1시간은 뭘로 빼야 돼? 휴게 시간으로 빼고 8시간이 뭔 거야? 나의 근무 시간인 거야. 왜 1시간이 빠지냐면 거기 나왔지? 이것도 외워.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시간 이상의 이것도 정해져 있어. 그냥 이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고 노동자랑 합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어. 왜요? 4시간일 때는 30분,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 무조건 뭐 해줘야 돼?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보증해줘야 돼. 끝나고 주는 게 아니고. 야, 우리 회사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너 5시부터 6시까지 쉬어. 장난합니까? 근로시간 도중해줘야 됩니다. 도중에.
에, 에, 에.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건 성인 기준이야. 성인 기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5840. 우리 5일제이기 때문에 5840이야.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5일 8시간 곱하니까 일주 근무 시간이 5840,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면 그럼 선생님, 어떤 업무는요. 연장 근로를 해야 되고 야간 근로를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돼요. 오케이? 가능해. 뭐 한 경우에 나왔잖아. 사용자와 근로자가 뭐 한 경우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연장 근로 가능한데 무기한으로 가능한 건 아니야. 정해져 있어 이것도. 얼마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다 쓰세요.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그럼 얼마큼 연장 근로가 가능하냐? 일주 12시간 이내. 즉 연장 근로시간도 일주에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서 12시간 이내. 그러니까 일주일에 6시간을 연장 근로 하든 뭐 하루에 1시간씩 집어넣든 하루에 1시간씩 집어넣으면 5일이면 5시간, 하루에 2시간씩 넣으면 어떻습니까? 5일이니까 1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더 연장 근무하고 하루는 4시간 더 한다든가 하루는 3시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간을 꽉 채울 수는 있지만 12시간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쓰세요. 근로시간에서 하나 여기다 더 밑에 이렇게 붙여서 쓰세요. 일주 동안 소정의 일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이 뭔지 알죠?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한 거.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라는 게, 자, 봐봐. 우리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그러면 월급을 계산할 때 토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만약에, 여러분 잠깐만요. 정 차리세요. 주 5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니야. 그 요일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수, 목, 금, 토, 일 이래도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이틀 빠도 되고 일단 5일 틀면 되는데, 그럼 월급을 정할 때 하루하루 일단 계산해서 5일만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6일로 계산해줘요. 6일로. 내가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000원이라고 쳐보자. 10,000원? 계산해봐. 계산하고 나와. 자, 그러면 내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계산해줄게.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야. 그러면 5일 일하잖아. 5일이 주 법정 근무일이니까. 그러면 50,000원이지. 그치? 그러면 4주면 얼마야? 내 월급이 2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아까도 말했지. 5일 동안 내가 계속 보통 직장인들이 결근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니잖아요. 학교처럼 막 안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6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야. 일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은 쉬긴 쉬는데 돈을 받으면서 쉬는 게 유급 휴일이에요. 즉 토요일 날은 돈을 받으면서 쉬는 겁니다. 하루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곱하기 4가 아니라 6만 원 곱하기 4를 24만 원이 월급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선생님 결근하면요.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룰이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를 줘야 한다는 얘기는 이거 줘야 한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어요. 쉬었다 할게요. 그냥 여기 우리 교재로 와서요. 조금 더 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수능특강에서 근로기준법 받고 그거 똑같이 이거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해야 되고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여기에 대한 어떤 부충 설명들을 옆에다가 쓸게요. 옆에 빈칸 좀 있죠? 그때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자, 뭘 쓸 거냐면요. 임금 채권에 대한 얘기를 쓰겠습니다. 임금 채권이 뭐냐면
여러분 사용자,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 채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임금 채권은 다른 어떤 빚보다 뭐가 있냐면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은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빚을 줬고 뭐 다른 데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먼저 노동자의 임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여러분이 받지 못한 임금을 우리는 체불임금이라고 말할 건데요. 체불임금은 첫 번째 노동부에 경찰에 가는 거 아니랬어요. 노동부에 내가 나 돈 못 받았어요. 월급을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요. 노동부에 진정해도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민사소송 가죠. 민사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노동부에서 결정이 돼서 사용자한테 임금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아니면 반대로 노동자한테 임금이 좀 늦게 받을 수 있다. 어쨌든 노동부에서 어떤 명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 명령에 불복하면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또 그 상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따로 임금 청구 소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얘는 민사가 되는 거죠. 해불임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썼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요. 나중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냥 여기는 이 정도만 써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노동법에서 특히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얘들아 근로기준법에 관한 얘기였어. 이거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 3권이 있다 그랬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거 쓰세요.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요. 우리가 좀 쉽게 부르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냥 얘를 쉽게 부르면 이렇게 말해요.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 노동 3권에 관련된 내용이 이 법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얘를 노동 3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노동 3권은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이게 노동 3권입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단결은 뭐 만들 수 있는 권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결권이에요. 여기 보세요. 왜요? 왜 이게? 자, 여기 사용자가 있어? 사용자. 여기 땡땡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이 기업의 오너 회장이라고 부를게. 그 사람이 사용자야. 한 명입니다. 한 명이죠, 회장이. 여러 명은 아니잖아. 자,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000명이에요. 1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1000명의 노동자는 당연히 얘네들은 바로 노동자. 그러면 사용자는 1명이고 노동자는 1000명이면 쪽수로 보면 얘네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누굽니까? 얘네가 경제적 약자예요. 왜? 내 노동을 팔잖아요. 내 노동을 팔아서 여러분 노동자라는 느낌은요. 내 노동이 그게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내 노동을 뭐로 바꾸는 겁니까?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청춘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건데? 이 노동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화폐를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적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근대에는 자 우리 얘기했지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산업혁명 초창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7살짜리 아이도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6살짜리 아이도 노동자를 고용했고요. 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를 1일 하루 12시간 동안 일시키고 최저임금 없어요. 주 4일 휴일 없어요. 일주 7일 동안 근무시켰죠. 그럼 이게 가능해요? 가능했죠. 계약 자유니까. 계약 자유라고. 사용자 노동자에서 계약 자유야.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바뀌었지. 야, 왜? 6살짜리 어린아이를 1일 12시간 동안 일주 7일을 근무시키는 건 이건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안 돼. 왜? 이들은 동등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말 그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자유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개인의 자유다라고 말하려면 A와 B라는 사람이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A와 B가 동등한 관계여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맡기면 됩니다. 동등한 관계일 때. 힘이 비슷할 때. 하지만 압도적으로 힘이 기울어져. 철저하게 얘가 강자고 얘는 약자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떻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일진이 그 안에서 가장 최약자인 약자애한테 야, 빵 사와. 너는 매일 12시에 나한테 와서 12시 30분까지 빵을 사와야 돼. 알았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 왜 얘한테 빵 사오라고 시켜? 아니 이건 내가 나한테 한다 했어. 내가 하라니까 한대. 내가 빵을 사오라 했더니 지가 사온대. 그럼 계약 자유지.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까? 아 누가 봐도 이건 불공정한 계약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한테 뭘 준 겁니까? 너희는 1000명이지만 혼자서 자 1000명이 한 명의 사용자를 대항하기 힘드니 너희들은 1타 봐 생각해봐요. 1000명 대 한 명이 만나도 약자와 강자인데 노동자 한 명이 1대1로 사용자를 만난다? 더 기울어지죠. 더 기울어진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뭔데? 오케이. 너네가 약자지만 그렇다면 너희가 혼자서 1대1로 사용자를 다 상대하지 말고 너희 전체가 사용자와 함께 뭐해라? 대응해라. 만나라. 그게 바로 뭔데? 단결권이야. 1대1로 하면 너무나 약자니까 그래도 단체를 만들어 3대1로 사용자와 뭔가 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약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최대한 1대1로 만날 수는 없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단결권이죠. 유익한 권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들 중에 쓸만한 겁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노동조합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왜 만들었다고? 이거 하려고요. 사용자랑 뭐 하려고요? 발표하세요. 사용자랑 교섭하려고 만든 게 노동조합이에요. 뭐에 대해서 교섭하는 건데 교섭이 뭔데? 사용자랑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날씨가 아름다워 이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로 조건이죠. 어떤 상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얼마고 내 주급은 얼마고 시급은 얼마고 점심시간은 어떻고 점심 어디서 먹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보세요. 선생님 일하는 공장이 예를 들어 인형을 만드는 붕대 공장이다. 붕대 공장에서 가장 심각한 게 환기예요. 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먼지들이 나오거든요. 실이나 옷감에서. 그랬을 때 붕대 공장이 만약에 창문도 하나 없이 꽉 막힌 공간이다. 그럼 이 노동자들 끊임없이 뭐에 걸립니까? 직업병에 걸립니다. 끊임없이 그 실밥이라든지 먼지를 막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죠. 창문도 만들어야 되고 환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뭐 할 겁니까? 사용자와 교섭하는 겁니다. 내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 이거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거라고요? 노동조합이 할 거예요. 단체가 할 겁니다. 그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자, 교섭이 안 돼.
10번 만났어. 노조와, 자, 줄일게요. 노동조합, 노조와 사용자 측이 만나서 10번에 걸쳐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말 나오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이렇게 의견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됐어. 물러설 수 없어.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전체 행동이죠. 단체 행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쟁의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파업이라고 부릅니다. 쟁의를 다른 말로 파업.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파업권이라고도 부르죠. 노동쟁의권이라고도 부르죠. 스트라이크라고도 부르죠. 법률에 나와 있는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자, 그런데 외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럼 선생님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조금 더 쓸게요. 나 씁니다. 앞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정당한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사, 형사, 민형사라고 부를게요. 합쳐서 민형사상 책임 없습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 없어요.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조금 더 쓰면 단체 교섭권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단체 교섭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다음 쟁의를 조금 더 쓸게요. 쟁의에 대해서 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인 쟁의 행위인 가로하고 파업, 폐업, 보이콧, 피켓팅 다 설명할 거예요. 피켓팅 등을 말하며, 즉 쟁의의 뜻이야. 쟁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며 직장 폐쇄라는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도 있다. 글씨 이상해요? 뭐 불러줘요? 너 아니에요. 글씨 이상하네. 이상해. 네. 이상해. 자, 쟁의 종류가 몇 개가 나왔어요. 파업, 퇴업, 보이콧, 피켓팅이지. 파업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야. 하루 전체를, 근무 시간 전체를. 하루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뭐 하루 하든 이틀 하든 3일 하든 그거는 뭐 거기서 결정하고 노동조합이 결정할 거고요. 일단 하루 종일 일을 안 하는 거고 파업이고요. 퇴업은 부분만 하는 거야. 부분 파업이라고도 하는데 퇴업은 일을 조금만 하는 거야. 하긴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보이콧은 뭐 교섭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어. 그랬을 때 노조가 그 교섭 자체에 안 들어가는 거지. 회의 자체에 보이콧. 피켓팅은 말 그대로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배우면 선생님 노조가 엄청난 권한이 있겠네요. 아니야 여러분. 현실은 이런 법들이 왜 아직도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얘네가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더 많아요, 사실. 왜?
국회의원은 얘네랑 더 가까우니까요. 노동자보다. 기업가들과 더 가까우니까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국민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가 더 많지만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더 없으니까요. 국회의원이 대부분 어떤 출신입니까?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80% 90%는 서울대 법대 나옵니다. 검사, 변호사 출신이 제일 많아요. 게다가 노동자에 대해서 뭘 합니까? 모르지.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를 가려면 어때야 되는데 강남 쪽에 살아있거나 아니면 광명 출신이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 오직 1등을 하던 애들인데 걔네가 꼴등하는 애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어떻게 하면 그걸 못해요? 이런 말을 하겠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걸 못 외워? 돌인가? 이런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 똑바로 눈 떠. 나는 니네한테 왜 이걸 더 열심히 하겠어? 니네가 사회 나가면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겠니?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겠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용자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 치킨 가게 운영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치킨 가게 사장 가지고 사용자라고 하시면 제가 사용자 맞잖아요. 알바를 고용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증을 갖고 있으려면 니네가 치킨 가게 사장하는데 알바 2명이 노조 만들겠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CEO, 치킨 가게 CEO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역시 소상공인이야. 선생님 학원 원장님요. 원장님 사용자 아니 장난하니? 이 원장님도 역시 그냥 소규모야. 소상공인이야. 소상공인. 항상 저는요. 노동자가 되지 않, 선생님 노동자잖아. 평생을 노동자로 살고 있잖아, 선생님 역시. 나의 통풍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선생님은 1년에 시험 4번 보면 1년이 가요. 시험 4번 보면. 그치. 내 인생의 주기는 시험 4번으로 정해져. 결혼 날짜도 시험을 피해서 잡았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시험 끝나고 잡았어요. 선생님의 인생 스케줄은 다 시험과 함께 갔습니다. 중요한 굵직굵직한 순간. 시어머니 환갑잔치도요. 시험 기간 피해서 잡았어요. 어? 이렇게. 아빠 팔순잔치 역시 잡아서 바꿔서. 노동자예요. 여러분이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은 신경을 써서 여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퀴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수업을 하실 때라도. 배운 자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누가 물어야지. 노동자 측은 이렇게 쟁의를 하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있어요. 막강하죠. 문 닫아버려요. 야, 어떤 느낌 들어? 짜잘하게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시마 저렇게 하시마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용자는 그래? 직장문 닫아버려요. 퍽이 그거 할 의욕 상실이겠지. 그치? 문 닫아. 셔터 내렸어. 아예 못 들어갑니다. 파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사용자 역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지켜지거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 나옵니다. 사용자가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나오죠? 앞에 것도 잘 나오지만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주치세요. 부당노동행위라는 단어. 100만 번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 단어 뜻을 외우셔야 돼요. 부당노동행위가 선생님 뭔데요? 이거. 근로 3권과 관련돼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한 행위. 자, 여기 봐. 예를 들어줄게. 지민이가 입사했어.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친구들한테 소고기 쏘고 플랜카드도 걸었어. 지민네 집에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어떤 대기업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 서울대보다 더 힘들다는 그 S사. 자, S사, 그치? 서울대보다 당연히 어렵죠. S사 고시인데 S사에 당연히 S사는 시험 받으러 갑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붙었어. 그래서 플랜카드 걸고 친구들한테 아까 한우 쏘고 들어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부당한 게 있는 거야. 위쪽에서 얘기하는 게 정해진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S사는 하면 안 되겠다. S사는 노조가 없어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맞는데 기업은 선진국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면 다 이렇게 눈이 일면 어떡해? 이렇게 그럼 S사 하지 마. 자, S사 말고 딴 S사가 있어 또. 딴 S사. 그만큼 대기업은 알지만 재계 수위 한 4위쯤 되는 원래는 재계 수위 4위가 아니고 저게 30위권이었는데 땡땡땡 얼마 전에 돌아가신 땡땡땡 전직 대통령 때 엄청나게 큰 그 전직 대통령의 4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또 다른 S사가 있어. 혹시 아니?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묵직해서 어떻게 끄고 얘기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지민이 부서의 부장님이 조용히 지민이를 불렀어. 그러고 얘기하지. 3년치 퇴직금 줄게. 야, 뭐야. 저는 지민이가 잘못한 게 없어.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근데 은근히 압력이 들어와요. 나중에 뒤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 지민이가 밑본 이유가 하나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여러분, 부당 해고랑 부당 노동 행위는 달라요. 사실 부당 해고랑 부당 노동 행위는 달라요.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게 부당 해고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그건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에 노조가 가입되면 다 뭐야? 부당 노동 행위예요. 노조랑 관련 없으면 부당 노동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라는 말을 외울 때 시험 볼 때 얘는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 무조건 노조. 노조에 가입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조에 관련돼 있다고 해고를 당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다른 대우, 나쁜 대우를 받는 거야? 저기 좌천대. 지민이가 서울 핵심 부서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갔더니 이렇게 발령해놨어. 제주도 땡땡지구. 에? 집은 여긴데? 제주도로 가라고요? 알고 봤더니 얘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좌천된 거야? 그건 뭡니까? 부당 노동 행위야. 노조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행위. 뭐 플러스? 해고 플러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당해고랑 부당노동 행위가 따로 나와 똑같이 해고 당했는데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예요. 그죠?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당하면 다시 뭐라고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해고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노동관계 조정법인 근로 3권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가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는 뭘 할 수 있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경찰서에 가면 안 돼. 노동부인데 노동부에서도 먼저 어디 붙어요?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합쳐서 노동위원회라고 부를 거예요. 노동위원회에 먼저 신고를 하고 거기서도 판결이 안 났을 때 이제 뭐 가는 겁니까? 행정소송을 갈 수 있는데 자 봐. 노동위원회에 가는 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만 몇 번 할 수 있어요. 3쯤 할 수 있죠.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2번 거칠 수 있어요. 2번. 지방과 중앙. 총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할 거야,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쓸 건데, 일단 여긴 이 정도만 봐주시라니. 자, 그리고요. 조금 더 보충해서 쓸 거는요. 요 밑에 빈칸 있잖아요. 137페이지 밑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2가지 노동법 배웠어요. 근로기준법과 근로 3권. 먼저 그 중에 배웠던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형법 배울 때 넓은 의미의 형법과 좁은 의미의 형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넓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고 쓰여있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넓은 의미의 형법이었잖아요. 즉 근로기준법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그래서 얘도 넓은 의미의 형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냥 근로기준법을 노동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형법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근기는 선생님이 줄임말이야.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근로감독관, 아까 얘기했죠. 공무원인데 노동청 소속 공무원인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로감독관. 2. 전담하여 수행한다. 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요, 특별 사법 경찰입니다. 특별 사법 경찰이라는 건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밝혀지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감옥 가고 징역 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노동형법이라는 말까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하죠. 민사랑 형사랑 달라요. 자,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립관계냐? 그건 아니죠.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노동자를 쥐어짜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지. 함께 잘 살아야죠.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우리는 노사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노사 갈등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협상이죠. 파업까지 안 가고 직장 폐쇄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나중에 적어 쓰게 해봅시다. 근로시간은 이거 외웁시다. 지금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외워요. 1일 8시간 1주 58 40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외워버리고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 노조라고 노조 줄여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왜 그랬지? 노조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당노동행위. 외우세요. 이 단어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한테 노동법. 여러분이나 나나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상속법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요? 아니잖아. 애들이 상속법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 보면. 왜 그럴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쌀 것도 없는데 여러분 뭐 부모님이랑 뭐 20억, 뭐 30억 이렇게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 드라마에 많이 나서. 그건 드라마니까요. 이혼, 상속. 관심 안 가도 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실 나는 여기서 이 노동법만큼 중요한 게 부동산법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일생이 필요하거든요. 살면서 가장 상식적으로 나중에 전세 사기, 매매 사기 정말 많이 당해. 아이 그런 걸 누가 당해요? 그게 보통 사람이 당해요. 나는 안 당할 것 같지만 내가 당하는 게 부동산 사기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법 꼭 하고 싶은데 빠졌어요. 교과서에서. 그게 정말 여러분한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얘 완전 중요하죠. 청소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그래. 선생님 저는 19살까지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바 할 거잖아. 잠깐 알바 할 거잖아. 아 그때 청소년인가?
그래요. 청소년의 근로도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근로.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또 뭐 있어? 별표.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근로기준법은 성인과 똑같은데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다시 줬죠. 근로자도 보호하는데 청소년은 더 특별하게 보호합니다. 왜? 청소년 근로자니까. 특별히 보호한다. 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싹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형사미성년자는 14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근로 청소년은요. 이겁니다. 이거. 자, 가볼게요. 이제부터. 다 열실 겁니다. 15세 미만인, 자, 1번 쓸게요. 1번.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우리들이 물어요. 선생님, 18세 미만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다고요? 아파서 몇 년 학교를 못 다니고 꿇은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18세인데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이다. 나이는 18세인데 나이는 17세인데 중2다. 중1이다. 이럴 때는 나이가 17세라 하더라도 일할 수 없어요. 여기 근로자로 뭐야? 일할 수 없다. 외우셔. 일할 수 없는 청소년. 15세 미만, 15세 미만,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물어. 선생님, 제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은 7살 때부터 아역 배우로서 맨날 촬영장에서 일하는데요? 걔는 예외지. 이제 갈 거잖아. 쌤 중학교 중퇴하면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15세 미만이면 어쩔 수 없잖아. 안 되잖아. 아니 17세. 그럼요. 걔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에 재학 중이네요. 알겠지? 18세 미만인데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네. 아, 예외 갈게요. 예외. 아니, 아역 배우도 있고 아이돌도 있잖아. 요즘에는 그치?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일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네모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딴 사람 안 돼. 이 사람이어야 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18세 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는 그러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일을 시킬 거면 18세 미만인데 고등학교나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 두 가지가 걸린다. 도덕상이면 뭐 어떤데? 술집 이런 데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상 너무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위험한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만 할 수 있어요. 다음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업소나 우리 청소년 유해 업소라고 딱 정해진 업소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고용 금지 업소에서 당연히 일할 수 없다. 상식적인 얘기야. 받으면 되고. 다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자 이거 주집니다. 이제부터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2. 부모의 동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대신에 누구 거 받아오면 되냐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어쨌든 동의서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사업장에 비치해야 돼. 사용자가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사업장에 편의점이면 편의점에 갖고 있어야 되고 결혼식장이면 결혼식장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에 갖고 있어야 한다. 뭐를? 2개.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 혹은 친권자 동의서, 후견인 동의서. 그러면 이게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써요? 연령을 증명하는 거거든 이게. 내가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증명을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한다. 외우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년도 반드시 뭐 씁니까? 이거 써야 돼요. 근로계약서. 알바든 뭐든. 근데 근로계약서를 선생님 핸드폰으로 쭉 서면 문자로 쓰면 안 돼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서면 종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건 서면도 마찬가지야. 다음 근로계약은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정말 잘 나와요. 근로계약은 내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아까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뭘 얻어야 됩니까? 부모를 동의를 얻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대신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없어요. 청소년이 직접 해야 됩니다. 동의는 부모님의 동의는 받되 청소년이 직접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동의받아서 청소년이 직접 체결한다. 쓰세요, 옆에다가. 부모가 대리할 수 없다. 우리 애가 바빠서 그런데요. 제가 대신 이 근로계약서를 같이 쓸게요. 안 된다고요. 부모가 대리할 수 없다. 예, 너무 잘 나옵니다.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 주신 거는 처음 보고 직전에 반드시 외우고 처음 보세요. 왜? 꼭 나오니까요. 나오는 것만 발표한 거니까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못했던 부분 하겠습니다. 꼭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폰.